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갤럭시 S25에 왜 1차 벤더사가 마이크론게 됐느냐라는 이유를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del공학 에러입니다. 갤럭시 S25에 마이크론의 LPDDR5X가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의 LPDDR5라는 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 애플도 이 LPDDR5를 아이폰에 넣기도 하고 엔비디아의 GB200 같은 GPU 있잖아요. 그레이스와 블랙에를 합친 그 GPU에다가 HBM 말고 나머지 부분을 또 LPDDR로 마이크론을 넣기도 하는데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DDR5라든가 아니면 LPDDR도 그렇고 이런 애들은 흔히 말해서 이제 커머디티라고 하죠. 표준대로 만들어 놓고 똑같은 규격으로 생산해서 넣는데 왜 굳이 이 마이크론 거를 써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오늘 먼저 이 LPDDR5X와 관련해서 오늘 이 D램이라고 하는 제품이 이 제덱이라는 이 기구에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표준으로 만드는 건데 야 표준으로 만들면은 그 메모리 만드는 기업들 있죠. 뭐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데 다 똑같이 만드는 거 아니야 싶은데 왜 애플이나 엔비디아 심지어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자기 걸 쓰지 않고 1차 벤더로서 마이크론 걸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면은 이 커뮤니티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자, 먼저 보이시죠? 트렌드포스에서 나온 1월 3일 연초부터 나온 소식인데 갤럭시 S25에 마이크론의 LPDDR5가 들어갑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봤을 때는 1차 벤더로서 마이크론의 LPDDR5가 들어간다. 삼성도 똑같이 이걸 만들 거잖아요. 만들어서 넣으면 될 텐데 왜 마이크론께 들어가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 D램과 관련해서 가장 핫한 제품은 HBM이긴 한데 어쨌든 이 LPDDR5니 아니면은 DDR5 이런 애들 있잖아요. LPDDR, HBM 이런 애들 대체로 이러한 것들은 말 그대로 메모리 회사들이 만들잖아요. 메모리 회사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메모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 메모리를 사용할 기관들 예를 들어 인텔, AMD,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통일된 규격을 만들자라고 하는 특정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덱이라고 하는 기구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 제덱의 이 홈페이지에서 D램의 표준에 대해서 업데이트 됐다라고 하면서 한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 이 제덱이 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 국제 표준을 제정하고 관련한 협회인데 이 표준이란 게 뭐냐? 이 메모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그 규격 그대로 해가지고 또 이용해갖고 애플은 애플대로 뭐 M1 시리즈, M2 시리즈, 인텔도 노트북에 넣을 때 이 LPDDR 가져와가지고 넣고 엔비디아도 GB200 같은 GPU 만들 때 이 LPDDR 맞춰가지고 회로를 옆으로 설계해야 될 거잖아요. 이 D램을 넣어서 이 D램하고 나오는 이 모양들을 다 고려를 해서 하니까 이것과 관계에 있는 애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공통된 규격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뿐만이 아니라 이 메모리를 만드는 애들 뿐만이 아니라 인텔, AMD, 퀄컴 그리고 파운드리, IDM 쪽에서는 TSMC나 글로벌 파운드리 아니면 시스템 장비 업체 관련해서도 뭐 구글, HP, 델, 애플도 그렇고 이러한 모든 기업들이 다 와가지고 여러 위원회, 커미티에 참여를 해가지고 반도체 규격을 논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DDR5니 LPDDR5니 5X니 하는 대체로 공통된 규격 대충 다 비슷하게 만드는 걸로 해서 그 부품이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부분도 같이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DDR5, DDR4 같은 것도 있지만 LPDDR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LPDDR 첫 번째부터 2, 3, 4, 5, 5X까지 이렇게 각각의 스펙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거예요. D램이 구동을 할 때에 전압을 얼마를 넣어줄래? 그리고 초당 몇 메가비트의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래? 그 다이 덴시티라는 거는 하나의 칩당 얼마나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래? 이러한 것들을 서로 이제 협의를 해갖고 규격을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LPDDR5나 LPDDR5X 같은 이런 애들이 대충 이러한 속도, 이 정도의 밴드위스로 나온다라고 예상이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메모리한테 읽어올 때에 이 정도의 데이터들이 쏟아지겠구나. 그러면은 그 쏟아지는 그 정도 속도를 감안을 해서 CPU를 설계한다거나 GPU를 설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맞춰서 서로 협의를 할 때 맞춰 나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덱이라는 표준이 있고 거기에 맞춘 표준대로 메모리 회사들도 이것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렸다시피 메모리 회사들이 이렇게 규격에 딱 맞춰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뭐 하이닉스 거를 쓰나 아니 마이크론 거를 쓰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음식을 우리가 만약에 요리를 할 때 특정 이제 뭐 레시피가 있다. 그 레시피대로 똑같이 만들었지만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흑백 요리사에 나온 안 셰프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 레시피대로 만드는 거랑 제가 만드는 거는 뭔가 똑같은 맛을 낼 것 같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LPDDR5, 5X라는 거를 똑같이 얘네들은 이런 표준으로 할게, 얘네들로 할게 라고 하지만 이러한 용량, 뭐 볼티지 그리고 밴드위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현되는 기술은 서로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덱에서 정의하는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나 최소한으로 만족해야 할 조건, 기본적인 이 골격,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실제로 어떤 미세 공정을 쓸 거야? 어떤 애들은 14나노 쓰고 어떤 애들은 12나노 쓰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걸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전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또 적용하는가, 이런 것들은 회사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제 성능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레시피를 보고 해도 어떤 재료를 썰어서 만들었느냐, 이거는 이제 공정이나 소재 쪽이 될 거고, 어떤 요리법으로 썼냐, 뭐 설계나 튜닝 쪽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그 셰프의 경험이나 노하우 같은 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메모리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는 이 표가 D램의 칩 사이즈 그리고 밀도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X 30나노대라는 거죠. 3X라고 하는 게 3 얼마라서 30나노쯤 된다, 미세 공정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3X 다음에 2X, 2Y 이렇게 뜨죠. 20몇 나노, 그것보다 좀 더 낮은 2Y 나노.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 1X, 1Y, 1Z 이렇게까지 오죠. 그런 다음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1A, 1B 혹은 1알파, 1베타 이렇게 얘기도 하죠. 각각의 그 공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뭐 예를 들어 인텔 뭐 3나노, 2나노, 18옹스트롱 이렇게 얘기하듯이 D램에서도 1X, 1Y, 1Z, 그 다음에 1A, 1B 혹은 1알파, 1베타, 1감마 이런 식으로 각각 회사들이 명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 공정법에 따라서. 그래서 걔네들에 따라서 다이 사이즈가 얼마 되느냐가 이 막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덴시티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것도 서로 다 다르죠. 대충 비슷한 급끼리 비교를 해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차이가 생기면은 실제로 얘네들끼리의 성능이라든가 각각 이 D램을 가져가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 꼭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들어가 보시면은, 자, 왜 마이크론 건을 썼느냐라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관련해서는 이 공정 관련된 것들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D램의 앞으로 로드맵이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죠. 1베타, 그 다음에 1감마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는데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각각의 이제 서로 다른 공정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보십니까? 1감마부터는 EUV랑 멀티 패터닝을 쓸 거다. EUV와 멀티 패터닝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히 정리해 놓은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또 살펴보시는데, 어쨌든 원래 1베타까지는 DUV를 썼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EUV 훨씬 더 미세하게 쪼아서 패턴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죠. 그 이전에 1베타까지는 DUV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 DUV가 쓴 게 이번에 LPDDR5예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이 미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번 LPDDR5가 1베타를 썼는데 얘는 DUV를 썼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EUV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1B라고 하는 그 공정, 동급의 공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LPDDR5의 동일한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누구는 EUV를 쓰기도 하고 누구는 DUV를 쓰기도 하죠. 각 회사가 실제로 이 회로 패턴을 얼마나 정밀하게 잘 새기느냐, 그 노하우와 능력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원래 EUV 도입을 최대한 늦게 하려고 했죠. 이게 이제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최대한 DUV를 해가지고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접근을 한 건데, 그러한 결과물이 지금 LPDDR5에 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DUV를 하건 EUV를 하건 어쨌든 간에 이 미세 공정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더 작은 면적으로 더 많은 칩을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웨이퍼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웨이퍼들 칩이 이렇게 웨하스 칩들이 짝짝짝 나오겠죠. 이 쭉쭉쭉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 양품 비율, 즉 수율이 잘 나오게끔 하는 능력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애플이나 엔비디아 그리고 뭐 갤럭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고객들은 LPDDR이라는 메모리를 엄청나게 많이 사가겠죠. 왜냐? 예를 들어 1년에 아이폰이 2억대 팔린다고 하거든요. 2, 3억대 팔린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2, 3억대 한 개에 LPDDR 한 개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2억개에서 3억개의 LPDDR 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메모리를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불량 리스크가 일단 적어야 한다라는 거죠. 많이 공급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면서도 불량 리스크가 적어야지. 왜냐? 이거 다 조립해놨는데 이 불량 나면 어떡해. 그러면 이거 다시 없애야 되잖아요. 전체 다 조립해놓은 거 그거 다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도 GB200 같은 거, 이런 거대한
GPU 이렇게 하고 만들었는데 LPDDR 막 여러 개 박아가지고 용량 채워놓고 했는데 기껏 다 만들어갖고 해놨는데 여기서 불량이 나면 엄청난 리스크가 되겠죠. 그만큼 손실이 엄청나게 크니까 수율이 높은 거, 잘 만드는 거, 가격 경쟁력도 그렇지만 공급이 안정적으로 올 수 있는 그 메모리 업체들을 이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K 메탈 게이트라고 하는 요거의 2세대 거를 적용을 했는데요. 사실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거는 이전에 파운드리 공정에서는 일찍이 썼던 공정이기도 한데, 간단히 말해서 이게 트랜지스터, 플라나 트랜지스터 모양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의 이 가운데 요 하얀 부분 있죠. 요게 이제 원래는 이제 폴리실리콘이라고 보는 이 게이트 물질로 사용해갖고 이 사이가 이제 절연체예요. 절연체. 전기가 안 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산화질화물, 이 산화, 질화, 실리콘 요 성분을 사용해가지고 여기를 넣었는데, 요 단점이 요 절연막이 저게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왜냐면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얘도 같이 작아지겠죠. 같이 작아지면서 같이 얇아지니까 이 얇아졌을 때 전류가 술술술술 새어나오는 거예요. 누설 전류라고 하죠. 리키지라고. 그래서 이게 고속으로 막 동작하면은 점차 이 효율이 저하되고 뭐 전력 소모가 심해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이-K 인슐레이터라는 걸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개념이 하이-K 메탈 게이트 테크놀로지입니다. 요게 이제 메모리 3사가 다 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LPDDR5에 적용된 것이 2세대 하이-K 메탈 게이트를 적용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하이-K 인슐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산화질화 실리콘 요거에 비해서 유전율이 높은 걸 사용해가지고 절연막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유전 물질은 이 리키지 커런트, 누설 전류를 줄일 수가 있고, 그러면 전력 소모가 더 감소를 시키겠죠. 그럼 D램의 발열도 좀 줄을 거고, 얘가 동작할 때마다의 이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겠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거 전작가 학생들은 참 이거 오랜만에 보실 수도 있어요. 아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D램을 만들 때에 이 D램과 뭐 CPU 혹은 흔히 이제 AP라고 하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혹은 GB200의 그레이스 CPU 같은 것들, 이러한 프로세서 간에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결국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메모리만 혼자 될 게 아니라 이 프로세서 간 서로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흔히 이걸 이제 버스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버스 트레이닝. 어쨌든 이게 뭐냐, 이 D램 메모리랑 이 프로세서 사이에 이 버스라는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통로죠. 그 통로에 클럭이라는 신호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신호에 맞춰가지고 얘네들이 잘 이렇게 메모리가 잘 전달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 되겠죠. 제가 이게 이제 사각파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실제로는 얘가 막 뭉개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거를 중첩해서 그려본 게 아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거는 이렇게 그려졌을 거고, 요는 어떤 거는 또 넓게 그려졌을 거고, 이걸 겹쳐서 계속 그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겹쳐지는 이 모양이 생기는데, 여기 SN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라고 해서 신호 대 잡음비. 그러니까 실제 신호 대비 노이즈가 이만큼 이제 지금 섞여 나온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나온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반대로 좀 깔끔하게 나오죠. 대체로 이제 별로 안 뭉개지면은 얘 부분이 좀 이제 짧게 나오는데, 두꺼운 거는 이렇게 두껍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실제로 이 버스로 데이터 시그널을 전송하고 왔다 갔다 했을 때에 D램과 프로세서 간에 이 신호가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맞추는 과정을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기 신호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전기를 통했다 안 통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D램에서 프로세서 가는 길에 얘들이 점차 이렇게 일렉트론들이 빠지면서 이렇게 뭉개져서 그려질 수가 있죠. 그리고 위치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해서 딱 잘 가면 되는데, 여기 딱 맞춰서 가면 되는데, 여기 할 때마다 신호를 채가서 해야 되는데 안 맞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데 계속 이제 체킹이 되면은 값이 잘 안 맞겠죠. 그런데 이게 또 D램을 만드는 업체마다 이 트레이닝을 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달라요. 칩 내부 설계가 조금씩 다르니까 다른 프로세서랑 이제 맞추는 그 트레이닝 자체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기존에 쓰고 있던 업체들을 그대로 해가지고 잘 맞춰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애플이 마이크론의 D램을 기준으로 뭔가 벤더를 받았다. 물론 마이크론 갖고만 하기에는 이제 캐파가 모자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던 업체를 계속 쓸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아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이게 이제 눈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깨끗하게 동그랗게 나오는 그러한 아이 눈 모양이 되면은 깔끔하게 나오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아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이 신호들이 얼마나 이 마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도 쓰고 있던 협력하고 있던 메모리사랑 같이 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더군다나 지금 보시는 거는 사실 D램의 DDR의 모습인데 LPDDR 아니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템퍼러처 센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온도를 센싱하고 있는 거죠. 이 온도를 왜 센싱할까요? D램 내부에서. 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클락이 떨어진다거나 이 전압을 조정해가지고 온도를 좀 떨어뜨리게끔, 그러니까 좀 덜 빡세게 돌려가지고 떨어지게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더라도 결국 프로세서와 얼마나 정교하게 협업하느냐에 따라서 발열 소모라든가 전력 소모 같은 게 많이 달라지겠죠. 저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거는 이게 흔히 이제 시스템 인 패키지라고 하는 이 패키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의 패키지 안에다가 여기 보세요. DDR3 메모리도 들어가 있고 EEPROM도 들어가 있고 여기 ARM 프로세서 코르텍스 A8이라고 하는 프로세서도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 가지고 하나로 이제 감싸 안은 거예요. 이렇게 패키징하는 방식을 시스템 인 패키지라고 하는데, SoC라든가 디램 메모리라든가 뭐 낸드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 아이폰 안에서도 공간 효율을 위해서 그리고 제품 두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 인 패키지 방식을 많이 쓰죠. 그러면은 메모리가 그냥 딸랑 사와가지고 그냥 꽂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메모리를 잘 최적화해가지고 얘는 이만큼 차지할 거야, 그러니까 얘들의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거를 잘 생각한 다음에 두께도 잘 생각하고 얘의 발열이 얼마 될 거야 라는 거를 다 인지를 하고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요거를 설계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POP 패키지도 있어요. 패키지 온 패키지. 그러니까 프로세서 위에다가 메모리를 얹는 이런 것도 되죠. 이러면 이제 면적을 또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레거시, 커머디티 제품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사와서 꽂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져와가지고 걔네들의 설계를 할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마이크론이 엔비디아나 애플하고 협력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걔네들 거를 계속 이제 연결해서 다음 세대를 계속 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는 하이엘드에서 애플의 M3 다이샷을 보게 되겠는데, 이쪽에 다 이제 LPDDR 이렇게 인터페이싱이 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미리 자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 결국 디램 칩을 그냥 사서 꽂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제품 설계 초기부터 메모리 회사와 긴밀히 협업을 해야 된다. 시제품 만들 때부터 샘플 받아가지고 돌려보면서 얼마나 열이 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 다 맞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커머디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커스터마이징이나 최근에는 비슷하다. 이런 SoC로 하나로 묶어서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요즘 이런 거 단계에서도 협력이 필요하다. 물론 완전히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낫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특정 벤더사, 메모리 벤더사를 결정할 때도 이런 것이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갤럭시 S25에 왜 1차 벤더사가 마이크론게 됐느냐라는 이유를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아까 버스 트레이닝도 그렇고 자사가 쓰고 있는 방식대로 계속 유리한 대로 갈 확률이 높았을 텐데, 2차 벤더였던 마이크론이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1차 벤더에서 뭔가 이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추정만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안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온도 제어라든가 뭐 아이 다이어그램을 보고 트레이닝 버스를 했다느니, 패키징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느니,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컬이 안 났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결국 마지막에 못 들어가서 S25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론 얘기를 하면서 결국 말씀드려보고 싶었던 거는 이겁니다. 왜 애플, 엔비디아 같은 팹리스 기업들이 특정 디램을 선호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은 뭔가를 설계를 해야 될 때는 예를 들어 LPDDR이 들어가는 뭔가를 설계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 DIMM 같은 경우에는 그냥 꽂으면 되지만, PC에 꽂으면 되겠지만도 아예 SoC같이 패키지로 설계를 해야 될 때에는 일찍이 공정 안정성이라든가 높은 수율이 나오는, 왜냐면 세트로 다 만들고 나면은 다 AS 리콜 비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안정성을 갖고 있는 메모리를 선택하겠다,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수많은 이 칩을 생산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애플과 엔비디아, 그리고 갤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작 표준을 넘어가지고 딱 전용 튜닝을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이번에 GDDR7 같은 경우에는 삼성 거를 썼다라고 후에 이제 정정을 하기도 했지만, 기존에는 원래 마이크론 거를 써왔어요. 원래부터 엔비디아는 마이크론의 GDDR을 써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사실 엔비디아가 실현을 하긴 했지만 뭐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니어서 원래 마이크론을 써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 때도 마이크론이 조금 더 GDDR 표준에서 조금 더 엔비디아한테 튜닝해서 더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이런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인력도 쓰이고 시간도 쓰일 거잖아요. 이걸 맞춰가는 과정 자체에서 생길 거고, 그러면 이 장기적으로 쭉 계속 공급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품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겠죠. 물론 뭐 디램을 공급하는 업체가 사실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없으니까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갖고 오기도 하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주력 공급사와 가장 긴밀하게 협업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기존의 레거시라 하더라도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